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TS의 데뷔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수십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와 경찰이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이권 카르텔 지적 하루 만에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이 경질됐습니다. 공정한 수능을 앞세워 교육개혁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되는데 곧 수시 접수가 시작되는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를 추진합니다. 재판받는 피고인까지 대상을 넓히고 이른바 머그샷 등 최근 사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3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려 최대 75만 명이 모일 전망입니다. 경찰 등 2천여 명이 투입돼 안전관리에 나서는데 일부 교통이 통제되고 상황에 따라 여의나루역에선 지하철 무정차 통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곳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정오부터 조형물과 스크린 등이 설치되고 저녁 8시 반부터 불꽃축제가 시작돼 밤 10시에 마무리됩니다. 이번 행사에 경찰 측은 30만 명이, 주최 측은 배가 넘는 7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만큼 이태원 참사 이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 경찰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철제 안전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하루 전 행사장 내 경사진 곳의 안전이나 비상통로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비상로하고 또 행사장 주변에 배수구랄지 또 환풍구랄지 이런 거 있는 걸 또 좀 봐야 되고요. 또 그 경사진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볼 예정입니다. 행사 내내 경찰은 방송차를 행사장 곳곳에 배치해 안전방송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경찰과 안전요원이 2천여 명, 지자체 공무원이 400명 가까이 투입됩니다. 교통 통제도 이루어집니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은 전면 통제됩니다. 여의상류 나들목 등 인근 도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제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임시 폐쇄될 수 있습니다. 행사 종료 시엔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집중적으로 배차됩니다. 지하철 5, 9호선 등은 오후 6시 이후, 여의나루역 등을 거치는 버스 노선은 밤 10시부터 증차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오늘부터 이틀간 9년 만에 내한 공연에 나섭니다. 오늘 저녁 8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브루노 마스 콘서트에는 이틀 동안 10만 명의 관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내일까지 잠실구장에서 프로야구 두산과 LG의 라이벌전이 치러지고 잠실 실내체육관과 올림픽공원에서는 걸그룹 콘서트가 예고된 만큼 잠실 일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모의평가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평가원이 교과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총리실과 함께 합동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6월 모의고사에서 교과과정 외 출제를 문제 삼고 대입을 담당하는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하고 후임으로 신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에 대해 이른바 물수능 우려 등 난이도를 둘러싼 여론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발언을 공개하며 추가 설명에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수능 출제를 배제하도록 한 윤 대통령의 경솔한 지시로 수능 시험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수능 난이도와 출제 범위를 지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수도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대회를 열어 장외 여론몰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공포를 조장해 오히려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선전선동을 그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일본 정부냐 한국 정부냐고 꼬집으며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주말엔 인천에서 지도부가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제가 어제 어른들을 만났는데요. 10명 중에 10명이 반대합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는 왜 저러지? 일본 정부도 안 하는 얘기를 더 먼저 나서서 하지? 여당엔 국회 차원 검증특위를 빨리 가동하라고, 정부엔 일본의 방류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일단 내년 초로 미룰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십시오. 동시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철저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 맞이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역공세를 폈습니다. 상인들이 IMF보다 어렵다고 호소한 것을 언급하며 공포를 조장하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역풍이 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아직 배출도 안 했는데 벌써 먹지 말자고 하면 이거 대한민국 어민들 다 지금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정부가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열어 과학적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게 된 만큼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받은 뒤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할 때 국회 특위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한다는 핑계로 오염수 괴담을 조장하고 선전선동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덜 불안하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른바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시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특위 구성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위 구성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여야 줄다리기는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리 2호기 등 국내 노후 핵발전소를 영구 폐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염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그런 중단을 요구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오염수의 안전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해안을 비롯해서 지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진 단층의 변화로 지진과 관련한 위해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 봄직하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내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대책과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동향과 수산업계 등의 불안감 해소 대책, 그리고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방향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도발적 발언을 둘러싸고 한중 간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재정립 기로에 섰습니다. 당분간은 냉각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고위급 다자회의 무대가 봉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상식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 대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중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상호 존중 그리고 또 호혜에 입각해서 양국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국이 싱 대사에 대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중 외교 기싸움에서 밀린다는 인상을 줄 수 없다는 체면의 문제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대미 외교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이번 문제를 수면 아래 두고 관리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을 중국 측에 넘긴 우리 외교당국 역시 당장 추가 대응에 나서기보단 당분간 냉각기를 거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악감정이 고조되면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과 같은 경제 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중국으로서도 이런 양상으로 가는 건 상당한 부담이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사드 보복을 통해서 중국도 그것이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았다. 특히 한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더 멀어지고 그럼으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실추를 경험했기 때문에 양측은 일단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계기로 외교 수장이 만나 봉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 핵위협 고조와 미중 갈등 속에 한국 외교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한 만큼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의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해 심층 분석국과 관찰 대상국을 지정하는데 올해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과 중국, 스위스와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심층 분석국은 없었고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자신의 여권이 위조된 줄 몰랐다면서 몬테네그로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권 씨의 위조 여권 사건 재판은 19일 오후 2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는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권 씨는 현지 시간 16일 포드리고차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조 여권인 줄 알고도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다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권 씨는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한 이 여권으로 전 세계를 여행했고 몬테네그로 국경을 통과할 때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다른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면 아랍에미리트와 포르투갈 등에선 경제 여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몬테네그로에서도 25만 유로, 3억 5천만 원만 내면 몇 달 뒤에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담당 판사가 여권을 발급했다는 에이전시의 명칭을 묻자 중국말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권 씨는 또 가명과 가짜 생일이 적힌 벨기에 여권은 벨기에 당국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함께 붙잡힌 측근 한모 씨는 죄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적법하게 발행된 여권이 아니며 벨기에 여권은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르다면서 적법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최후 변론이 끝난 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경의선 상선 고양과 서울 구간 전기 공급 장애가 복구되면서 열차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의선 상선 고양과 서울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경의선 전동열차 6대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4시간 반 만인 오후 5시쯤 복구가 완료됐다며 멈췄던 열차들이 다시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측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부 물체가 전기장치와 접촉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한국전력은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최하위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잦은 철도 안전사고가 영향을 미치며 2년 연속 최하위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재무 상태가 악화한 한국전력은 미흡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영업 손실이 약 33.9조 정도,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36에서 약 494%로 좀 크게 급증을 하였고요. 이 단기 손실 같은 경우도 24조 4,300억 정도나 되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도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미흡과 미흡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임원과 직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등급을 받았어도 재무 위험이 높은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는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고 1, 2급 직원은 성과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발전 6개사의 임원 성과급은 50%, 1, 2급 직원은 25% 삭감됩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이 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에게는 성과급 100% 자율 반납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 성과 비중이 커지며 에너지 공기업 12곳의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 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습니다. 또 경영실적이 부진한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선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우수는 도로공사 등 19곳이었습니다. 한편 경영평가 결과가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사과와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경영평가 결과 자료가 사전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가 건의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번 연달아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을 돌이킬 수 없는 패소로 몰아넣은 권경애 변호사. 심지어 이를 유족에게 5달 동안 알리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데 그거를 말아먹을 수가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당신이 구체적으로 써라. 그러면 당신이 뭘 책임질 건지를 써라.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썼어요. 책임지겠다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4월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해 변협조사위원회가 2달간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조사위의 최종 결론은 중징계 불가피. 권 변호사에게 최소 6개월 이상 정직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실제 징계를 결정하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정직 6개월 이상을 건의했습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권 변호사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직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 활동이 어려워 되레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위는 지난달 권 변호사가 제출한 수십장 분량 경위서도 검토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송구하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건강 문제를 재판 불성실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항소심 첫 재판 이틀 전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150장 분량 자료를 분석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서류도 뒤늦게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소송이 시작된 뒤 소장 등 관련 서류가 3차례나 권 변호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원고 측이 통신사에서 조회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랐기 때문이지만 법률 전문가인 권 변호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체되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위의 중징계 건의를 받은 변협징계위원회는 오는 19일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 인사가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올해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36일 만에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구제역이 종식됐는데요. 하지만 가축 이동 제한 등 구제역 후유증에 축산 농가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HCN 충북방송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를 기해 청주 구제역 방역대 이동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청주는 지난달 18일 이후 3주 넘게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대 내 정밀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사태는 11개 농가 소화염소 1,571마리 살처분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축산 농가의 어려움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한 산지 속값은 구제역 발생 뒤 이전보다 40% 떨어지며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치솟는 사료값과 대출이자 등을 겪는 상황에서 한 달가량 이어진 이동 제한은 수익 없이 가축 한 마리당 월 20만 원 안팎의 사료값 등 수천만 원의 부담만 키웠습니다. 구제역 확산 우려 등 정신적 고통과 방역대 생산 가축의 거래 기피 등 파생되는 손해도 적지 않지만 이를 보상받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소는 한 달에 먹는 거는 똑같은데 소도 못 팔게 하고 경매도 못 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또 더군다나 구제역 걸리면 심적으로도 방역당국 역시 살처분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 외 다른 보상은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동 제한에 따른 피해 입증 시 생계 안정자금 지급이 가능하고 가축 거래가 활발한 지역 공판장에 청주와 증평 방역대 물량 추가 배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동 제한이 돼서 피해가 발생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생계 안정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혹시 모를 구제역 재발생 방지를 위해 이동 제한 해제와 관계없이 방역대 농가 집중 소독을 지속하고 발생 농가의 입식 금지 유지와 재입식 전 주 1회 이상 소독, 긴급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제주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 최근 이한류 같은 물놀이 익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백사장에서 약 100m 떨어진 해상에 아이들이 튜브에 의지한 채 떠 있습니다. 주변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한 순간 서퍼 구조대가 출동해 아이들을 한 명씩 보드에 태웁니다. 이한류 사고로 표류하던 5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핑하러 항상 이 바다에 있는데요. 수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한류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돌 라인을 따라서 이한류를 타고 흘러가시는데 그거를 이제 서핑하러 온 사람들이 저희가 보고 구조를 해왔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2명이 이한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서 최근 물놀이객들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이한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개장 전인데도 벌써 5명이 이한류 사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엔데믹 선언 이후 첫 피서철인 만큼 물놀이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 위험이 더 커졌고 실제로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은 사고가 매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한류는 파도가 한 곳으로 모여 빠져나갈 때 생기는데
초속 3m까지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놀이객들은 순식간에 수백 미터 먼 바다까지 떠밀려갈 수 있습니다. 중문 해수욕장에는 이달부터 이한류 주의 예보가 내려졌고 해경에서도 해상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의 방향에 좌우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혹시라도 덜어 누운 자세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상 및 육상 순찰을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이후 해수욕장 개장이 이루어지면은 해상 순찰대를 2명 항시 배치하여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한류 사고와 더불어 최근 제주항 인근 해역에는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협재 해수욕장에서 올해 첫 쏘임 사고도 발생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군 당국이 보름 만에 서해에 떨어진 북한 우주 발사체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2, 3단부 중 2단부로 추정되는데요. 핵심인 연료와 연료통, 산화제통 등이 남아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3,500톤급 해군 수상함 구조함인 광양함 갑판 위에 가로로 기다란 원통형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하얀색 표면에는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발사 실패로 서해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에 떨어진 북한 우주 발사체 잔해입니다. 군은 구조함 3척과 심해 잠수사 등을 투입해 발사체 잔해를 15일 만에 인양했습니다. 군이 건져 올린 우주 발사체 잔해입니다. 1, 2, 3단부 중 2단부로 추정되는데 인양 작업 중 일부 상단부가 잘려나간 것을 제외하고는 원형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동체 일부를 포함한 전체 길이는 12m, 최대 직경은 2.8m에 달합니다. 본격적인 정밀 조사에 앞서 잔해 양옆이 보안을 이유로 까만 차광막으로 가려져 있어 내부 확인은 어려운 상황. 인양 당시 동체에서 연료나 산화제 등 액체가 흘러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고출력 엔진과 연료통, 산화제통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물속에서 일주일 이상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했을 때는 산화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해수에서 일주일 이상 있었으면 희석되고 원통형 잔해가 발견된 지점과 다른 지역에선 또 다른 발사체 잔해로 보이는 직경 2에서 3m 원형고리 부품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잔해 표면에 쓰인 천마라는 글자와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형상화한 마크가 식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초 북한이 밝힌 발사체 이름인 천리마와는 차이가 있지만 북한에선 두 단어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강화도 해역에서 발견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해서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현재까지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북측에 인도주의와 동포의 차원에서 시체와 유류품을 판문점을 통해 16일 15시에 인도하고자 하니 남북통신선으로 입장을 신속히 알려달라고 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가 2등급 국가로 분류된 데 대해 앞으로 대응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미국 정부도 지난 1년간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신매매 방지법을 기반으로 정부 대응이 더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자국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하면서 핵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을 의식한 듯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순차적으로 들여오고 있다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벨라루스 전역에 배치될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보다 3배는 더 강력하다고 위협했습니다. 유사시에 언제라도 핵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Поэтому, если нужно, мы в любой момент, но это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ая ракета. Я что, с Америкой собираюсь воевать? Нет, поэтому мне пока достаточно
этого оружия, если грубо говорит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에 전술핵을 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44개 나라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배치 계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we strongly condemn the arrangement. It's the latest example of irresponsible behavior that we have seen from Russia.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일본과 스웨덴 등 25개 나라가 참여하고 만여 명의 병력과 군용기 25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훈련은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계기로 나토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It'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Air National Guard to get to show its ability to project strength forward and build these relationships. So 나토 측은 러시아가 핵무기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는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넘도록 확실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러시아는 갈수록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에 엄중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행사장에서 가진 러시아 국영 RT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서방의 F-16 전투기 지원 추진에 대해 매우 엄중한 항의를 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항공기 모니터 시스템은 전투기의 핵무기 탑재 여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서 F-16이 우크라이나에서 비행하거나 안보를 위협하면 군사기술적 성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와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또 내일 방중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시 주석을 예방할 거란 말이 들리는데요. 중국 현지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처음 중국을 찾은 게이츠. 시 주석과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재회입니다. 면담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 정상급에게 내주던 국빈관 12호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 주석은 게이츠를 올해 자신이 만난 첫 번째 미국 친구라고 부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中美关系基础是在民间的，我是寄希望于美国人民的。 미국의 견제 압박 속에도 중국을 방문한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나 애플 CEO 팀 쿡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1992년 중국 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했던 게이츠.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500만 달러에 이어 이번엔 5천만 달러를 중국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And we've always had great conversations and we'll have a lot of important topics to discuss today. 오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진 대표적 친민주당 기업인과 면담에 중국의 외교 투톱인 왕이와 신강도 배석했습니다. 그러나 넉 달 만에 재성사된 미국 정부와 공식 회담엔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中方将阐明对中美关系的立场和关切，坚决维护自身利益。 관영 매체는 최근 미국의 대화 시도가 중국에 맞서 각국을 줄 세우려다 실패한 뒤에 나온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블링컨 방중에 맞춰 미군이 항공모함을 남중국해로 보낸 걸 두고도 패권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도 위기관리 차원의 방중이라고 기대치를 낮춘 만큼 시진핑 주석이 블링컨 장관을 만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장관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방문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대립이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개방적이고 권한이 부여된 소통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오판을 피하면서 양국이 책임 있게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13일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 임신부 권모 씨가 자동차로 출근하던 중에 총을 맞고 숨지면서 애도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신 8개월이던 권 씨는 신호대기 중에 갑자기 다가온 범인이 퍼부은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또 응급분만으로 태어난 뱃속의 아기도 곧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권 씨와 함께 있던 남편은 팔 등을 다쳤습니다. 권 씨의 친구는 모금 웹사이트인 고펀드미에 권 씨의 사연을 올리고 2살 난 권 씨의 아들은 아직 엄마의 죽음을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권 씨와 유족을 위한 기부금이 23시간 23시간 만에 10만 달러, 1억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는 2032년엔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위해서 착륙선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이때 달까지 착륙선을 실어보낼 로켓도 우리가 개발할 예정인데 이 임무를 수행할 차세대 발사체 누리호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세 차례 발사 예정인 차세대 발사체. 2030년과 31년 두 차례 예비 발사를 거쳐 32년엔 달 표면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47.5m인 누리호보다 5m 이상 외형이 더 커질 뿐 아니라 훨씬 강력한 엔진을 장착합니다. 1단에 75톤급 엔진 4기를 장착한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 발사체는 1단에 100톤급 엔진 5기를 장착합니다. 또 누리호는 2단에 75톤급 엔진 1기를 달았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10톤급 엔진 2기를 장착합니다. 누리호 1차 발사 목표 고도였던 700km를 기준으로 누리호는 1.9톤의 인공위성을 보낼 수 있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3배가 넘는 6.1톤까지 보낼 수 있는 추력입니다.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 궤도까지는 1.8톤의 탑재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와 다른 방식의 터보펌프를 적용해 엔진 효율도 높였습니다. 터보펌프는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실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누리호는 터보펌프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가스를 그대로 배출하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이를 회수해 다시 엔진 연소에 이용합니다.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연소가 진행됐는데 연소가 됐더라도 아직까지 열량 발생의 여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버리기보다는 그런 걸 다시 회수해서 연소실로 보내서 나머지 열량을 더 방출시킨다면은 추력 발생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 책임자를 다음 달까지 선임할 계획입니다. 또 개발 사업에 깊숙이 참여할 민간 체계 종합기업을 10월 중으로 선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공동으로 설계와 제작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인 달 착륙 등 본격적인 우주 탐사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룬 김은중 감독이 대회를 마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골짜기 세대라는 편견을 이겨낸 제자들을 응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플레이로 샤프로 불렸던 스타 공격수 출신 김은중 감독. 자신도 출전했던 U20 월드컵 대회에서 신화를 썼습니다. 저는 예선 탈락했는데 여러분들은 4강이라는 준결승까지 올라왔다. 진짜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수들 역시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골짜기 세대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깨고 대반전을 이뤄낸 대표팀. 호텔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4강까지 올라온 것만으로 우리 선수들 진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제 욕심이지 않았나. 어린 선수들에게 주는 조언은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만족하는 순간 본인은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태다. 선수로 뛰는 게 더 편했다는 속내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선수 때가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21명의 선수가 다 자식 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팀 선수들을 더 챙기게 되고 좀 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선수 때가 아무래도 좀 편하지 않았나.
끝이 아닌 시작이란 말로 제자들을 응원한 김은중 감독. 이 대회로서 끝이 아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소속팀 돌아가서도 꼭 선배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운동장에서 많이 뛰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4강 신화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매 순간 완벽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저 삶 자체도 매일매일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항상 또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강타자 최형우가 역사적인 역대 1호 1,500타점 달성에 세계만을 남겼습니다. 최형우는 NC와 광주 홈경기에서 4회 석점포, 8회 솔로포를 터뜨렸고 기아는 난타전 끝에 13대 11로 이겼습니다. 홈런왕 이승엽의 역대 최다 1,498타점에 한 개 차로 다가서 빠르면 주말 경기에서 대기록을 노려보게 됐습니다. 선두 LG는 잠실 라이벌전에서 승리해 5연승을 질주했고 SSG는 홈런 5방을 터뜨리며 롯데를 대파했습니다. KT는 이호연의 끝내기로 3연승을 기록했고 키움과 한화는 12회 연장 끝에 비겼습니다. 유서 깊은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 수장고에서 100년 넘게 잠자고 있던 그리스와 로마 시대 유물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집한 제우스상과 비너스상 등 희귀 유물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중앙에 서 있는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 욕조에서 나오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상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리석 토르소상은 1896년 튀르키예의 고대 도시 에페소스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작은 크기의 청동 제우스상은 오른손에 번개 다발을 들고 전신에서 위용을 뿜어냅니다.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이 소장해온 그리스 로마 유물 126점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제를 제압하는 장면을 그린 물병 등 곳곳에서 신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신상마다 로마인들이 상상했던 올림포스산 신의 형상, 그리스 문화 영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가졌던 밀접한 관계를 사실 다른 책에서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한 발 거시적으로 물러서서 그 둘의 관계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유물 가운데 토가를 입은 남성의 조상 등 절반가량이 세계 첫 공개입니다. Yeah,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some of the objects the first time ever on display for the public. Because this was the opportunity with the initiativ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o work with these objects, to make conservation, to take them literally onto our desks to see what it is, from which age it is, and to present it to the public. 로마 시대 연회장인 빌라를 본뜬 전시장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등의 초상 조각이 배치돼 눈길을 끕니다. 또 그리스 로마인들의 사후 세계관이 담긴 묘비와 석관 등 전시장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유골함에 보드게임 장면을 그려 넣는 등 죽은 이를 기억하려 한 후대의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온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4년간 펼쳐집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로 때 아닌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수강 신청을 먼저 하기 위해 나온 학생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날 새면서까지 기다릴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기다리던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 또 한순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열기로 인기 과목은 벌써 정원이 초과됐습니다. 대학생들은 수업보다 젊음을 즐기기 바쁩니다. 음주 가무에 빠지고 연애도 하다 보면 성적 불량으로 학사 경고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리포트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리포트 베끼기 문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친구들 거 베껴 쓰는 그런 편이에요. 그냥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중간고사 때 책상에도 부정행위를 준비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한 학생의 항의에 따라 전공 과목의 재시험이 치러지기도 했고 적발될 경우 F학점 처리하는 등 엄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중앙도서관입니다. 시험을 위해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로 열람실은 뜨겁기만 합니다. 망쳐버린 중간고사를 위해선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죠. 기말 시험이 치러지는 한 대학의 강의실. 학점 복구를 위한 대학생들의 의지가 가득합니다. 제2정부선 위로는 야간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남 방향으로는 19일부터, 이천 방향으로는 26일부터 각각 나흘 동안 제2정부선 이용이 불가능하니까요. 인접한 중부선을 대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맞아 강원도로 떠나는 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양양선과 광주 원주선, 영동선의 지방 방향 정체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번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월 부근에서는 이렇게 상위차로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 차로가 막히면서 뒤로 3km 구간 정체 극심하니까요. 참고하셔야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로 떠나는 차들이 많아지면서 50번 영동선 강릉 쪽, 이 용인 부근뿐만 아니라 부곡 일대 통과하기도 버겁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을 타고 외곽 쪽으로 이동하시더라도 남양주 요금소와 화도 사이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52번 광주 원주선 원주 방향으로는 초입 구간, 이 초월 일대에서 짧은 구간만 주춤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도 이동량이 증가하는데요. 서서울 요금소부터 팔곡터널까지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시구간 중심으로만 막힙니다. 특히 부산 쪽으로는 반포부터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100번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강일 부근 정체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안전대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하늘은 맑게 겠지만 낮 동안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늘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갑작스러운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수분을 잘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도 무척 강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햇볕 차단에 유의하시고 노약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위만 아니라면 전국 하늘이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8.9도, 광주 20.2도, 대구는 20.9도 보이고 있고요. 기온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모두 34도 보이겠습니다. 한여름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서울 기온이 33도, 모레는 34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